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간 수많은 가정의 재정 위기를 해결해온 재무설계사 홍승민입니다. 바로 어제 제 휴대폰으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3,800만 원을 당장 내라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건 분은 인천에 사시는 72살 박정희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아들 가게 운영 자금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주기 부담스러워서 18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나누어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면 괜찮겠지 하셨던 건데 엊그제 국세청에서 폭탄 같은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증여세로 3,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내 아들 도와준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니. 박 할머니의 절규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전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75살인데 미국 유학 가는 손녀를 위해 1년 동안 매학기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여세로 2,4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셨거든요. 손녀 공부시키는 게 무슨 죄라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김 할아버지도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수원의 정미경 할머니는 69살인데 이혼한 딸이 혼자 아이 둘을 키우게 되자 2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1,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 딸이 혼자 애 둘 키우느라 죽겠다고 하니까 도와준 건데 이게 무슨 증여라는 거예요? 생활비 보내준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 할머니는 기가 막히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담받은 사례만 해도 이런 세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모두 선량한 마음으로 가족을 도와주다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특히 무서운 건 요즘은 정말 작은 금액도 다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큰 금액이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몇 천만 원만 움직여도 금세 포착됩니다. 부천의 이순자 할머니는 74살인데 손자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이 정도 금액도 문제가 되나 하셨는데 석 달 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거든요. 결국 8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안양의 조명호 할아버지는 68살인데 더욱 어이없는 일을 겪으셨어요. 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송금해 주셨는데 2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급한 일이라 도와준 건데 이것도 증여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정부 세수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자란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세무서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개인 거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둘째, 세무 공무원들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로 조사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작은 거래까지 모두 성과로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작은 거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찾아내는 거예요. 셋째, 가장 무서운 건 기술의 발전입니다. 컴퓨터가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패턴이 있으면 바로 표시해버려요. 여주의 김한나 할머니는 68살인데 취업 준비생인 손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2년 동안 총 3,6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달 조금씩 보낸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는데 세무서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보낸 것은 분할 증여로 판단한다고 답했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위험한 패턴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내시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송금이에요.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보내면 계획적 징여로 판단해요. 의정부의 최순덕 할머니는 75살인데 대학원생인 손자에게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250만 원씩 보내주셨거든요. 손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총 4,500만 원을 지원한 뒤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세무서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송금은 계획적 징여로 판단한다며 9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더 놀라운 사례는 광명의 박혜란 할머니예요. 아들에게 매달 10일, 20일에 각각 15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분할 징여 패턴으로 잡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2년간 총 7,200만 원을 보냈는데 결국 1,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두 번째는 송금 직후 큰 구매예요. 돈을 보내주고 바로 다음날 외제차를 사거나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면 즉시 걸립니다. 안산의 김영자 할머니는 72살인데 딸에게 4,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딸이 바로 다음날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2주일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분이 구매하신 차량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딸이 차를 사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송금과 구매 시점이 너무 가깝다며 차량 구매 목적의 징여라고 판정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평택의 정수영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6천만 원을 보냈는데 아들이 한 달 뒤에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득에 비해 너무 큰 지출이에요. 월급 200만 원인데 갑자기 8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리면 누군가 지원했음이 분명하다며 추적을 시작해요. 수원의 한 분 아들이 월급 200만 원인데 갑자기 8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어요. 세무서는 즉시 소득 대비 지출이 비정상적이라며 부모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적다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나요? 부모님이 억울해하셨지만 세무서는 누군가 지원했음이 분명하다며 끝까지 추적했어요. 네 번째는 미성년자 명의 통장 사용입니다.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넣어도 바로 걸려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누군가 넣어준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우회징여예요. 딸에게 직접 주지 말고 사위에게 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딸 가정을 돕기 위한 징여라고 판단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과거의 한 거래도 다 뒤져서 조사합니다. 3년 전, 5년 전에 보낸 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도 징여 아니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는 정말 자식들 도울 방법이 없는 건가 하고 절망스러우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법을 아신 분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고향의 최영희 할머니는 67살인데 아들에게 8천만 원을 도와주셨는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셨어요. 분당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70살인데 손자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셨는데도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 간에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동안 누적해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에 3천만 원, 2023년에 3천만 원을 줬다면 총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롭게 적용돼요. 그럼 이제 세금 걱정 없이 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금 메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그리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파주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71살인데 아들에게 1년간 총 6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송금할 때마다 이체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셨거든요. 3월 월세 보조, 치과 임플란트 비용, 대학원 등록금, 회사 운영 자금 이런 식으로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메모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세무서에서 이건 생활비 지원이고 이건 교육비 지원이네요 라고 인정해줘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똑같이 6천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메모를 용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적으셨어요. 결국 전부 징해로 판정되어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송금 메모 작성할 때는 4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자동차 보험료, 집 수리비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적어주세요. 절대로 용돈, 도움, 사랑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특히 생활비라고 적을 때는 몇 월 생활비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병원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도로 썼다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두 번째는 큰 금액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향의 이현순 할머니는 71살인데 아들 사업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한 번에 주지 않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올해 5천만 원, 내년 5천만 원, 후년 5천만 원 이렇게 3년에 걸쳐 나누어 주기로 하신 거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을 활용해서 바로 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차용증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데요. 차용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정말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두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서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분당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70살인데 아들에게 8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5천만 원은 증여로, 3천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대출로 처리하셨거든요. 차용증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적으세요. 금 8천만 원정, 이렇게요.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아들 사업 확장 자금으로 대여함, 이런 식으로요. 상환 계획도 자세히 적어야 해요. 2027년 1월부터 매월 70만 원씩 9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이렇게요. 이자율도 명시하시고요. 연 이자율 3%를 적용한다고 하면 됩니다. 서명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하는 게 좋습니다. 날짜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라면 각각 2억 1,700만 원씩 합쳐서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거의 무제한으로 도와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해요. 매월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성남의 강현식 할아버지는 바로 이 방법을 완벽하게 활용하신 분이에요. 아들 창업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자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면서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적었어요.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 기록 같은 기본 서류는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요즘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송탄의 정인호 할아버지는 74살인데 아들 해외 사업 자금으로 9천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원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사업 자금으로 9천만 원 빌려줄게. 사업이 안정되면 3년 뒤부터 갚으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이 메시지 덕분에 정 할아버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세무서에서도
휴대폰 메시지가 명확한 증거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과 돈 관련 대화를 할 때는 꼭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생활비로 200만 원 보내줄게. 등록금 1000만 원 입금했어.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직접 납부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대신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고양시의 오미숙 할머니는 64살인데 손녀 대학 등록금 1,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손녀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할머니가 직접 학교에 납부하셨거든요. 세무서에서 질문이 왔을 때 학교 납입 증명서와 할머니 명의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이건 교육비 직접 지원이네요 라고 하며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전세금, 보험료 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돈을 보내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아들 병원비가 500만 원 나왔다면 아들에게 500만 원을 보내지 말고 할아버지가 직접 병원에 가서 납부하시거나 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하세요. 이때도 이체 메모에 아들 병원비 대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활용하되 올바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아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금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요즘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고 999만 원씩 여러 번 인출해도 분할 인출이라고 의심받습니다. 용인의 장명자 할머니는 딸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사흘 동안 매일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셨어요. 성남의 한복순 할머니는 현금으로 주려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셨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오늘 인출하신 금액이 상당히 크신데 혹시 특별한 용도가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요즘 현실입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고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시게 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혼자 대응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휴대폰 메시지, 영수증, 계약서 등을 모두 모아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정직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정말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박성열 할아버지는 77살인데 이 방법으로 큰 세금을 아끼셨어요. 손자에게 10년간 총 2억 원을 보내셨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병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 생활비 송금 기록을 모두 잘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덕분에 2억 원 중 1억 4천만 원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6천만 원만 징여로 인정되어 1,200만 원의 세금만 내셨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최대 4천만 원까지 낼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징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제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징여는 정말 유리합니다.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거든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인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함께 사는 배우자끼리는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시흥의 박춘길 할아버지는 81살인데 이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4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셨거든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결혼 5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니까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더니 문제없이 통과하셨어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나중에 상속 절차도 간단해져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 명의 재산은 바로 아내 것이 되니까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다 주면 나중에 자녀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세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가족 간 합의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공증 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미리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마음껏 도우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송금 메모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용돈 대신 4월 생활비, 사랑해 대신 병원비 지원이라고 하시고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누어서 주세요.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계획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차용증도 함께 활용하시고요. 셋째, 모든 증거는 보관하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100배 쉽고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세무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겁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작은 거래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시받고 있고 세무 담당자들의 성과 평가 기준도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게 큰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방법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큰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